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월 6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가 경제다에서 김준일 평론가 장성철 소장 모시고 지금 정치 현안 아무래도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탄핵과 체포 국면이죠. 전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짚어보고요. 지금 환율이 원달러가 1,470원 넘어서 75원 막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신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하고 같이 살펴보고 특히 이제 올해 우리나라 주가 전망 어떻게 되는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먼저 정치가 경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윤석열 씨 체포가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수사기관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 나가면 체포하러 이제 영장 들고 우리 집으로 오잖아요. 그럼 나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진짜 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대충 상황을 아실 텐데 지난 주말 사이에 지금 윤석열 그 경호는 더 삼엄해졌어요. 지금 거기 앞에 철조망도 치고요, 뭐 장애물도 설치하고 뭐 버스 차벽도 추가로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거 뚫으려면 관저 인근에요. 관저 앞에요. 예, 인근에 더 이제 삼엄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한 번에 했어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됐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안 되면서 더 어려워진 것도 하나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뻔뻔함과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지금 다 결합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뻔뻔함은 윤석열 쪽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 아니 경호처장도, 박종준 경호처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윤석열을 지키는 게 가장 우리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 정진석도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이게 지난 비서실장, 비서실장도 네. 사표 이제 냈다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다가 사표 냈다가 사의를 걷어들이고 뭐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쉴드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1차 집행하려고,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정진석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지키라고 경찰 투입을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경찰이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에 가서 윤석열을 지키라고 하면은 경찰끼리 싸우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개념이, 그러니까 정진석은 진짜 뻔뻔하고 양심도 없고 최상목은 무능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경찰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항명이다 하고 막 대통령실에서 막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최상목은 어쨌든 니들끼리 잘 협의해서 해봐. 나는 모르겠어라고 지금 뒷짐 빠져져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정진석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는 경호처를 지휘할 그게 없다, 권한이 없다. 경호처의 지휘는 경호처장이 할 수 있다라고 지가 유권 해석을 해놨어요. 지가 뭔데 유권 해석을 해놔.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최상목이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는 뭐 잘 모르겠대. 그리고 지금 뒤로 빠져 있고, 이렇게 완전 무책임한 상황에서 무능한 공수처가 지금 활용 점정을 찍었는데 방금. 네. 예, 나 이거 체포영장 집행은 내가 아니라 경찰한테 일이 맞게 니들이 잘 알아서 해봐. 그러면서 지금 빠졌어요, 공수처는. 그러면서 수사는 내가 계속 할 거야. 수사는 잡아오면은 내가 수사는 해줄 테니까 잡는 거는 니들이 가서 경찰이 해. 이렇게 지금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체포영장 연기 신청 뭐 재청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것이 한번 발부가 됐으니까 다시 발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억지를 부리는데 그 억지가 법과 제도를 넘어서서 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집행해야 될 곳은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무능력하고 비겁한 모습 보이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쪽에서는 이 영장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장이 지금 계속 그냥 억지 주장,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거를 다 거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진중하게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인정되는 분위기처럼 가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니까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바뀔 수가 있고 권력도 바뀔 수가 있고 지도자 바뀔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갖춰놓은 시스템은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권력에 의한 이상한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지금 그냥 웃음만 나오는 억지 주장을 윤석열 측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 공권력에서 그것을 제어하거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법 질서에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 알아서 협의해라라고 얘기를 이제 한 걸로 나오는데 언론에는 대통령실에서 건의를 해서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사실 경찰이 경호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는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막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단어 붙이기도 싫은데 윤석열 측에서는 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의 주장 우리가 여러 가지 억지 부리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빠라 이제 불법적인 영장을 가지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 뒤로 빠지지 않았냐. 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국방차관 11명 고발하겠다. 이제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제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어하지 않으면은요.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망해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범죄 용의자가 피의자죠. 이제 피의자가 이렇게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온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의 인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공수처장이 상당히 무능력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비겁한 건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체포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공수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하는 게 맞나? 그렇게 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경호처 직원 200명이 스크럼 짜고 막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뚫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진격을 해가지고 체포를 하냐. 더 많은 인원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해산시키고 잡아와야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날 지난 금요일에 네네. 그 이제 1차, 2차 저지선 뚫고 이제 최종 저지선까지 가는 와중에 경찰에서는 이거 불법으로 지금 이제 방어하는 사람들, 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연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근데 공수처 검사가 막았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받지를 말았어야지.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검찰은 사악하고 경찰은 허술하고 공수처는 무능하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이게 슬픈 예감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저는 이 공수처의 이 무능함과 비겁함은 자 공수처 폐지론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검찰이 그냥 집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검찰? 사실 좀 검찰이 그냥 계속 근데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그거를 공수처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경찰이랑 같이 하니까. 경찰하고 같이 경찰하고 같이 근데 하는 공조보대는 지금 검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근데 초반에 공수처에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첩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본인들의 수사권하고 상관없이 사실 이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경찰하고 같이 있다는 이제 명목으로. 검찰이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검찰은 보기엔. 지금 계속 김용현 공소장 터뜨리면서 뭔가 사태를 그러니까요. 주도해 나가고 있고 지금 역전됐어. 그러니까 검찰이 큰 그림을 그린 게 그래 그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거 넘겨준다고 했을 때 막 일선 검사들 난리 났거든요. 어떻게 공수처한테 이거 넘겨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야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넘겨줬는데 속으로는 야 공수처 쟤들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라.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만 역시 사악해도 검찰만한 조직이 없구나 약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경찰 어제 밤에 공수처가 공문을 보냈다는 밤 늦게 공문을 보내는 거를 오늘 아침에 지금 언제 들어가느냐 체포하러 언제 들어가느냐를 공수처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오전에 지금 밝혔다라는 건데 니들이 알아서 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임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경찰이 들어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경찰도 이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할 텐데
일종의 설거지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같이 게다가 이거는 지휘하겠다라는 공문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체포만 하라는 거죠. 수사는 공수처에서 체포해 하겠다는 보면은 거죠.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검사가 경찰에 대한 1차 수사 지휘권도 없어졌어요. 검경 수사권도.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경찰한테 공문 보내면서 야, 우리가 지휘할게. 그러니까 야, 우리를 완전 밑으로 보는구나. 지금 얘네들이 공조본이라고 해놓고 말은 공조를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야, 우리가 까라면 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검찰이 이거를 집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거 그냥 공수처가 지금은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어느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공수처는 이거를 상황을 주도할 능력도 뭐 이렇게 수사할 능력도 지금은 못해 보여요. 제가 보기엔 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냥 경찰이 하도 윤석열이 지랄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니까 경찰이 체포해서 경찰이 일단 1차 수사하고 열을 구속해가지고 수사하고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깔끔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은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수사권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 경찰이 그러면 공수처가 그냥 우리가 안 할게라고 경찰에 이첩을 해가지고 경찰이 가서 체포도 하고 얘네가 잡아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검찰한테 넘기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논란도 하고 경찰은 지금 의지가 있어요. 잡아들일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 루트로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저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손 떼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협조할 수 없어 이거잖아요. 그럼 경찰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체포하러 갔을 때 과연 협조할 것이냐? 수사 권한은 경찰이 있으니까. 그럼 그래 이제 경찰이 정식적으로 영장도 받고 권한도 있으니까 우리 협조할게요 체포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 돼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아니 없죠. 그러니까 슈퍼챗 터졌어요. 느낌표님. 네. 공수처 해체, 심우정 최상목 탄핵.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 특공대 투입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요 진압을 해버려야 돼요. 이제는 이게 약간의 진압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충돌이 있더라도 네. 이거는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압해야 돼요. 지금 경찰에서 지금 주말 사이에 뭘 했냐면은 그때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방어를 했던 군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들을 다 참고인 조사,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거기서 이거를 공권력 집행을 막았느냐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압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더 막으면은 우리가 이거 너희들 다 체포하겠다. 그리고 박종준은 지금 내란죄로 지금 입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내란 동주범이다라고 입건을 했다라는 거는 경찰이 이거에 대한 체포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가라고 윤석열 보호하게 경찰 보내라고 한 것도 거부를 했어요. 지금 상황은 빨리 이거를 안 끝내면은 경찰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의지가 충만하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경찰에 되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한탄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라는 거는 이런 식의 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에 집행에 따라야 되는 거고 따르지 않으면은 공권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압을 그렇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법치주의잖아요. 지금 법치주의의 맞습니다. 큰 위기예요. 이러면은 이 선례가 남으면요 앞으로 누가 됐든 이게 꼭 대통령만 해당되리라고 봅니까? 군 뭐 이렇게 고위장성이 나 범죄 저질렀어. 그런 다음에 그렇죠. 그냥 숨어버려요. 그리고 무장세력 사병처럼 이용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은 왕이고 지금 사병이 됐어요. 전부 다 경호처가. 그러니까 뭐 나중 얘기지만은 경호처 해체하는 것까지 해봐야 돼. 왜냐하면은 경호처라는 조직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경호실이 재무부 소속일 때도 있고 부처 소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친위대처럼 거느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 제기해야 되겠네. 그거를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대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박정희 때 김신조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니까 신속하고 이 규모가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뒀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때는 경호실에서 경호처로 이제 격하를 했고 하나를 너무 왜냐면 차지철 뭐 장세동 이런 사람들이 막 무슨 그 안한부인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이게 국정농단 이런 게 벌어지니까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제 박종준까지 들어가게 된 거니까 내란 세력으로 지금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처는 아예 해체를 해버려야 되겠구나. 경찰한테 아예 특수 임무를 맡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만약에 그렇게 경찰이 경찰력을 가지고 들어가면 지금 뭐랄까 힘의 균형은 맞는 건가요? 그게 경호처 직원들이 있고 또 그 경비단 경찰 경비단하고 수방사 군인 경비단들이 또 이 외곽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1차, 대규모 충돌이 2차 벌어지진 뭐 않을까? 경찰이나 군인들은 쉽게 좀 길을 터준 셈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경호처 직원들만 막은 건데 경호처 직원들 다 합해봐야 뭐 최대한 해봤자 한 7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뭐 대통령실 아니라 관저로 다 모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럼 수적으로는 제압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여러 가지 시위 진압용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동원해서라도 공권력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지. 저거 이번에 집행 못하잖아요. 체포영장 집행 못하면은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안 돼. 헌법재판소 이거 말도 안 되는 결정 내렸어.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러니 거예요? 경호처 딱 둘러싸고 관저에서 안 나오면 어떡할 안 거냐고. 나오고 경호처가 계속 지키고 네. 그러면은 그야말로 어떡할 거기는 거냐고요. 반란군이 점령한 그렇죠. 지역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거 보통 그럴 수도 일이 있어요. 아니네요. 네.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 거예요. 전쟁이 그냥. 나는 거잖아요. 이게. 내전이에요. 사실상 사실상. 내전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법원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럴 무장한 가능성이 상태에서. 높아요. 야,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끊지 않으면은 정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끼표님 다시 한번 실패해 주셨네. 박종준은 정치인이지 경호처장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표. 정신?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석열과 같은 정당에서 공천받았던 정치인 아니냐? 정치인이에요. 그게 경호처장이라는 정체성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박종준 원래 거지. 성명도 발표했잖아요. 예, 어제. 성명도 경호처장이 자기 이름으로 성명 발표하고 카메라 앞에 쓰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거고 이거는 공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문을 열어줄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받기 어려운데 이미 국민의힘에서 2번 공주랑 세종에서 출마를 했던 사람으로서 출마했던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더 이제 다른 정당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거. 원래 이제 경찰 출신, 경찰대 2기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경찰청 차장까지 하다가 이제 나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였나 그 경호처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 김용현이 빠지면서 같은 저기에 정진석하고 동양인 공주 출신인 이 박종준은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진석이 계속 이제 뭐 경호처가 경호처장이 경호처를 이제 임무를 이거를 자기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동양인 이제 박종준은 사실상 믿고 잘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구나 지금. 그 경호처 문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대통령 경호처가 저는 이제 경찰 소속이거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691명, 700여 명이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직이 458명이고요. 일반직이 200명 정도 돼요. 일반직은 아마 그냥 행정공무원이겠죠. 근데 특정직 이분들은 경호처로 뽑히는 거예요. 그렇죠. 경호원.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친위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아마 무장할 수 있는 병력이 상당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경호처장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가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민원을 다 해결해 줬다는 거죠. 승진도 그냥 팍팍 시켜주고 여러 가지 뭐 예산도 많이 늘려주고 그동안 뭐 법적으로도 문제 있던 것도 다 시행령으로 다 고쳐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호처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게다가 그 김용현 씨가 경호처장일 때 수방사 경비단하고 경찰 외곽 경비 병력도 다 경호처장이 지휘할 수 있게 지휘할 수 만들어 놓은 있게 뭐 시행령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협조를 해가지고 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바꿔놨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게. 근데 솔직히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경호처장의 얘기를 수방사령관이 어떻게 거부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거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정말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40여 명이 뭐 관저로 모인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뭐 몇 갔어요. 명은 네. 김민전 의원 윤상현 의원 어제부터도 가서 같이 눈 맞으면서 오늘 아침에 30명이 오늘 아침에 관저로 30명. 갔어요. 영남권 의원 중심으로 갔는데 일부가 또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해해요. 그 사람들은.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을 넘겨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허무맹랑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고 평가를 받고 여러 가지로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처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지금 명확한 그 포지션이 있나요? 이 윤석열 씨 체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체포는 안 된다라는 체포하지 게 말라는 게 네. 입장인가요? 그냥 오세훈 비상계엄은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계속 체포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스탠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이제 2명이 임명이 되면서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자기 속도대로 계속 하고 있으니 그리고 뭐 이제 변론기도 다 잡고 뭐 이제 계속 그냥 절차대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졌으니 너무 완벽하게 윤석열 구하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내부의 기류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중도층에서 아무도 안 찍어주면 어떡해.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과 그리고 보수층이 이제 투표장에 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엄호하는 모습도 약간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스탠스가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도저도 안 하다가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예. 입장은 근데 그 중간이 없고 엄청 극단적이죠. 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죠? 그러니까 30명, 40명이 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뭐 집회를 나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당의 입장을 물어보면은 이거는 개개인 의원의 개별 행동이지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두 명이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상현, 김민전만 움직일 때는 진짜 아 그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좀 유별나구나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30명이 움직이는데 이게 개별 의원들의 이거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비처질 소지가 있으면 맨날 당론 좋아하잖아요. 당론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권고를 내린다든지.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대표나 권영세 대표 두 명이 지금 애매한 스탠스인 건가요? 아니면 체포를 하지 말자는 건가요? 체포는 안 된다는 체포 안 거예요. 체포는 하지 된다는 말자. 영장 집행 이거 잘못됐다. 하지 그러면은 말아라. 근데 영장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장이 잘못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법원이잖아요. 근데 법원에선 이미 그거는 적법한 영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잘못됐다고. 근데 그것이 적법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그럼 어디 가서 그걸 다퉈? 이제 막말하는 거죠. 그냥 뭐 막 폭투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제 데드볼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럼 수사를 하지 말자는 건가요? 그 권영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뭐 주장. 수사도 하지 말고 또 헌법 재판 심판도 이거 하지 말고 그러자. 이거 지금 국회에서 탄핵부터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탄핵 의견도 의결도. 탄핵 의결. 잘못됐다 그것도. 왜냐하면 내란죄 지금 민주당이 뺐지 않냐.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12명의 찬성 의원들이 그 내란죄가 빠지고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다. 거기서 5명만 생각을 바꿔도 탄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 탄핵 심판도 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탄핵 이야기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체포영장 얘기를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지막 날인데 경찰로 어쨌든 넘겼잖아요. 경찰이 밀고 들어간다.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래서 오늘 한번 체포를 집행을 한다. 일부 완력이 있더라도 완력으로 인한 충돌이 있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계획은 다 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1차, 2차, 3차 어떻게 이제 진압을 하고 체포를 해야 될지 다 작전은 서 있을 텐데 그걸 오로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서 다 그
온갖 비난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폭풍을 다 감싸 안으면서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안 하지 않을까, 못 하지 않을까.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며칠 체포영장을 안에. 재청구해가지고 재청구해서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경찰이 생각이 드네요. 주도해서요. 너무 느닷없잖아요. 그냥 어젯밤에 갑자기 공수처에서 보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공수처 이상한 놈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내부의 입장 정리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변수가 많아서 저 오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좀 그냥 빨리 들어가서 다 잡아왔으면 그렇지. 좋겠는데 경찰의 입장, 공수처의 입장 뭐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할 때 이 체포영장이 오늘 자정까지거든요. 자정까지 끝나면은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아예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주체가 돼가지고 재발부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공수처는 연장을 하겠다고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뭐 공수처는 뒷짐지고 경찰한테 일임하고 그러느니 그냥 경찰이 자기가 발부 받아가지고 신청해서 경찰이 발부 받아가지고 경찰이 집행하는 방식도 가능하겠다. 공수처가 그리고 오늘 공수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냥 검찰에다가 다시 수사권을 넘기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맞아요.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빠르대겠다는 건데. 넘겨라. 지금 넘겨 그냥 뭐가 됐든 그냥 넘기면 경찰도 되지, 검찰이 뭐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뭘 자꾸-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체포할 의지도 있고 그랬는데 체포해서 오면은 공수처 지들이 잘난 척하고 이제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기 싫어서라도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야 돼? 뭐 이런 판단이 있을 거야. 지금 감정이 상했거든요. 지금 공수처 때문에. 뭐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있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 한번 얘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 공수처 오늘 윤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할 것. 공수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윤 조사는 공수처가 하겠다. 공수처 어느 단계 되면 검찰의 수사 제의첩도 고려한다.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능력이 없다라고는 안 봤는데 네.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혼선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은 무능력하구나. 우리 검사 50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조직 확장 의지를 보인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했으면은 공수처가 앞으로 좀 더 조직이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너무 적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수처를 쪼그라뜨린 것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하려면은. 근데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진짜.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내란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서 공포했으면 이 문제 사실 없잖아요. 지금 다 정리돼서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다시 통과되기는 어렵겠. 지금 다시 공포하기는 어렵겠죠. 아니, 그러니까 재의결 해야죠. 들어가는 거죠. 200명 그러면 그게 들어가서 권한대행이 한번 거부했으니까 재의결 국회에서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설특검도 있잖아요. 상설특검은 뭐가 있냐면은 추천위원회가 국회가 만들어요. 특검 추천위원회를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절차가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자 이거 특별검사 좀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면은 여기에서 국회가 이렇게 각 당이 임명한 추천위원회에서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추천 의뢰를 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일반 내란 특검은 지금 다시 재의결로 갔잖아요. 이거 말고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이 지금 추천 의뢰를 하면 돼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그러니까 왜 민주당은 이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도 헌법소원 내야 되는 문제인 거 아닌가 싶은데 헌법재판소 일 너무 많다 근데 일 너무 많아요. 어쨌든 어쨌든 간단한 거니까 빨리빨리 해결해 경찰로 줄수 있거든요. 넘겨서 빨리 체포를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두 분 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측에서는 뭐라고 항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공권력 투입할 수 있는 명분도 국가수사기관에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뭐 병력도 있고 그렇죠. 장비도 있고 사실은 진입할 살수차 수는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있죠. 헬기 타고 내려가야 돼요. 결국 경찰 특공대가. 스왓? 그 뭐 쌍용차 노조나 뭐 농민 시위 할 때는 진압 아주 잘하는데 다 스크럼 짜고 있어도 다 잘 진압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헌재 얘기로 아까 말씀 꺼내주셨는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금 저는 난데없는 느낌이 있는데 탄핵 심판 저는 계속 봤거든요. 변론 준비 기회를 하는 거. 근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난데없는 논쟁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내란죄 철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논란이 붙었어요.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일 때 했던 주장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억지인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빌미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빼고 예전처럼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느냐 그것만 갖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하는 게 맞다. 내란죄는 계속 수사 중일 거고 그거에 그렇죠. 대한 유무죄를 따지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거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그거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만 갖고 헌법 위반만 갖고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건 보면 될 텐데 어쨌든 빌미를 준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측에서 아니 뭐야 지금 내란죄, 내란 혐의자, 내란 동조자, 방조자 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국민의힘의 주요한 사람들 그리고 군 수뇌부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란죄를 빼자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 다시 하자 이런 식의 주장에 어느 정도 빌미를 준 것 같아가지고 좀 뼈아픈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방금- 이 내란죄라는 거 자체를 다루지 않겠다고 한 거 자체 그거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2017년 권성동과 2025년 권성동이 이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시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요건 중이 크게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그리고 내란에 해당되는 국헌 문란 행위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내란 죄가 아니라 내란 죄는 빠지는데 내란 행위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 여부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최종 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란 죄를 2년에 걸쳐서 이를테면은 1심, 뭐 2심, 그리고 최종심까지 가면은 이거 길면 한 2년 걸리거든요. 예전에 전두환이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면 2년 동안 그러면 이거 냅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란 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행위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할 때 이게 전시나 사변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러면은 그게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내란 행위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지금 국회가 주장하는 게 또 하나는 절차적 요건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계엄 선포에 앞서서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뭐 국회 통고를 하는 것도 제대로 이제 계엄이 되면은 국회 통고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문서로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법 위반이고 이게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사법부에 가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내란 죄로 판결받는 거하고는 별도의 절차라는 거고 2017년 권성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탄핵소추 박근혜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 나누는데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의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뇌물죄와 강요죄는 이게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볼 수가 있으니 이게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 그 박근혜의 행동을 우리가 헌법 재판에서 다루겠다라는 거로 그래서 뇌물죄, 강요죄를 뺐단 말이에요. 그때 권성동이 지금 이 논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뇌물죄랑 강요죄 빼는 거하고 내란죄 빼는 거하고 같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형식 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그러면은 이사회 당연히 열어가지고 사장을 일단 파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면을 하는데 이건 또 형사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이 돈을 빼돌렸으니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서 다투는 걸 기다려서 파면을 하자. 그러면은 가가지고 형사 재판하고 막 항소하고 이러는 걸 다 기다렸다가 파면하면 그거 기다리는 동안 회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파면부터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사회에서 파면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고 보여지는데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갖고 탄핵 의결을 하지 않았으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5명은 찬성 안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까지 갈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지자들은. 그런 빌미를 준 거는 어쨌든 민주당이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니냐라고 전 지적을 하는 거고, 저는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너 탄핵 지금 반대론자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저는 탄핵 찬성하고 빨리 체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정치적인 공방으로 막 혼란스럽게 주고받고 진흙탕 싸움 만들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지금 국민의힘의 의도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빌미를 하나 준 거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민주당이 먼저 주장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이거 좀 빼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그럼 뺄게요. 라고 이제 언론보다 낫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탄핵 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아니 뭐야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헌법재판관하고 지금 짜고 친 거야. 우리 이거 인정 못해. 막 이러면서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말씀 중에 민주당은 아니죠. 국회 측 소추인이 한 거죠. 국회죠. 소추인은 국회고 국회 소추에 또 국민의힘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소추인 중에 민주당도 있지만 다른 야당들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 중에도 탄핵 그 의결 때 가결에 투표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결이 됐고. 그러니까 엄밀히 그런 따지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인 거죠. 예, 그건.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한 헌법재판관 불공정해 정당성 없어 이런 식으로 탄핵 불복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지금 그냥 무조건 다 불복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 입장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017년에도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이 이거 다시 투표해야 된다. 뇌물죄랑 강요죄 빠졌으니까 이거는 다시 완전히 그 탄핵 사유가 바뀐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재에서 다시 의결할 필요 없다라고 이미 판단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 행위를 보고 죄는 뺀 거는 이거는 완벽하게 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바뀐 거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가 권성동과 그때 헌재의 논리가 그대로 이번에 적용이 되면은 의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을 체포를 해야 돼요 빨리. 농담이 아니라 맞아.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이상한 저기 얘기를 퍼뜨려.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깜빵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과 저 권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지시를 내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중세나 근세 시대에 영국에서 예를 들면은 찰스 1세가 의회랑 부딪혀가지고 계엄령 발표하고 그때 내전 일어났거든요. 농성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거죠. 불리해져가지고 자기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맞아요. 여기라면서 내가 아직도 통치하고 있다 그러고 네. 계속 누구 불러들여서 이거 여기에 반란군 진압하라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 절차 되게 중요한데 이 인간을 빨리 잡아들여야 돼요. 이 인간을 잡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자꾸 그러니까 일부 영주들은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영주들은 자꾸 동조하는 듯한 말을 또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제가 1, 2차 변론 기회를 꼭 참고 다 봤거든요.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봤는데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여러 얘기를 그때 사실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이 엄청 난동을 부려요. 제가 볼 때 난동이에요. 그치. 일반적인 우리 토론회에서도 패널들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 무례하게 막 사회자 말 끊고 제 말 안 끊으시잖아요. 사회자 말 끊고 막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고 그만하십시오. 막 그만하세요. 그러고 막 저 이틀 밤이나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변호인들이. 이익입니다. 근데 재판관들은 그냥 알겠고요. 다 알겠는데 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무슨 법을 적용하냐 헌법이든 뭐 형법이든 그건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냥 일단 알았고 우리가 결정할게요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그걸 정리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거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헌법재판소가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거 이상의 어떤 결정기관은 없잖아요. 없죠.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 다시 분단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직무배제해라, 탄핵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재판을 하는 정당성이 결여됐어 라는 문제를 도덕적, 법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획가닥 동조하는 이 극렬한 지지층들은 또 이제 헌재 몰려가가지고 너희들 사퇴해라부터 난장판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빨리 오늘이라도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체포하고 잡아들여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호기님이 우리 국민은 그래도 윤석열 잔머리를 알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께서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아니 당연히 저도 알고 있죠. 우리 국민들 속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고, 근데 더 이런 이 난동과 이런 이 가짜 뉴스가 더 전파되지 그러니까요. 않으려면 사실 빨리 체포를 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 맞아요. 정말 많은 빨리 해야 얘기네요. 돼요. 빨리. 오늘의 결론은 빨리 체포를 하자.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정치가 경제다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하고 지금 치솟고 있는 환율 어디로 갈지, 주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요. 치솟는 환율 어디로 갈지, 우리 경제일에도 괜찮은지 주가 전망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센터장님 요즘 경제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경제가 사실 좋았던 적이 없고 늘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과거와 다른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경제가 나빠졌다가 한국 경제는 굉장히 빠른 복원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통은 짧고 금방 회복되는 패턴 보여줬는데 2023년도에 GDP 성장률이 한 1.4, 처음 2를 찍었죠. 근데 작년에 2% 성장 정도 할 것 같은데 올해 다시 또 1%대로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저성장이라는 게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말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내수와 수출의 이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느낀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된 거는 자동차 잘 팔리고 반도체가 잘 팔렸기 때문이고, 우리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사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지표가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데 최근에는 내수가 구조적으로 안 좋고 오직 수출에 의해서만 경기가 좋아졌다 나쁘다 하다 보니까 뭐 경기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내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경기가 좋을 때 뭔가 좀 벌어놔야 나쁠 때 버티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또 뭐 이제 경기가 또 하강되는 국면을 맞다 보니까 사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뭐 1% 중후반이라 그러면 우리 정도 규모에서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그 안에서 수출을 제외하고 내수 쪽은 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의 고통이 전체적으로 좀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근데 오늘도 보니까 환율이 네. 굉장히 네. 많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1,470원, 75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제가 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우리 정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국에서는 또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 뭐 내부적으로 12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뭐 정치적인 소요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환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의 원화만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가 된 이후에 통화 가치 변동률을 보면 사실 일본 엔화가 달러보다 원화보다 더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보호무역을 뭐 어떤 식의 정책이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좀 약하게 끌고 가는 뭐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서서 이제 수출과 내수가 좀 괴리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라 그러면 완성차 업체는 그래도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로 물건을 파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의 완성차 업체에 그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는 이거는 원화로 매출하고 수입은 또 달러로 줘야 되는 거니까 실은 수출하는 회사들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수입하는 내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율은 떨어져도 걱정이고 올라가도 걱정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환율이 치솟게 되면은 굉장히 나빴던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한국은행이 파격적으로 11월에 기준금리 낮추고 12월에도 낮췄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수를 생각하면 금리를 더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높게 움직인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조금 내수 쪽에 뭔가 좀 부양을 하려고 하는 통화 정책도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게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큰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수출 기업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주요한 기업들은 또 상당수가 수출 제조업 기업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곳들이 이런 곳들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래도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쪽은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대기업이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가 유수의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에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런 대기업이 잘 나간다 그래서 실물 이제 전체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낙수 효과는 이거는 뭐 이제 저는 그게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전체 고용도 80% 이상이 내수에 고용된 사람, 내수 기업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 다른 나라 통화만큼 좀 약해지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내수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견디기가 힘든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수 붕괴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경제에 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최근에 한 30개월 중에 25개월이 마이너스,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였는데요. 이게 뭐 한국 경제가 통계 잡힌 이후로 최장기간의 침체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럴 때는 지금보다 침체 골이 훨씬 깊긴 했는데 그때는 뭐 1년 정도 나쁘다고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뭐 2년 넘게 이렇게 소비가 침체이니까 뭔가 좀 이제 어려운 쪽에서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이고 있다는 게 뭔가 취약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꼭 성장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조금 전 약점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쏟아낼 걸로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관세 부과 많이 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미국 내 물가가 올라서 네. 물가 오르면 금리도 올리고 막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또 그 법을 바꿔야 될 보편세 관세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가를 특정했던 거는 중국, 내가 당선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 올리겠다 이런 얘기했고 캐나다와 또 멕시코를 공격했죠. 이건 또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묶인 나라들인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도 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잠재적인 불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중국의 수출을 해서 크게 먹고 살았고요. 한국의 전체 수출의 한 25% 정도가 중국으로 갔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전체 수출의 이제 대미 수출은 한 9% 10% 이랬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중 수출은 지금 크게 보면 고점을 치고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미국 경기는 좋다 보니까 대미 수출은 많이 늘어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이 관세를 또 들먹이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잠재적으로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일기 때와 바이든 행정부 때를 비교해 보면 두 정권 내내 뭐 중국을 공격을 많이 했는데 미국의 전체 무역 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트럼프 일기 바이든을 거치면서 낮아졌는데요. 그 빈틈을 다른 나라들이 메꿨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 협박 받고 있는 캐나다, 네네. 멕시코, 한국, 대만, 베트남인데 지금 캐나다, 멕시코는 어떻게 보면 선빵은 이제 맞은 거고요.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많이 버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잠재적으로는 한국도 좀 그런 걱정을 이제 많은 이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관세를 통해서 계속 벽을 치다 보면은 네. 미국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게 되잖아요. 수입을 줄이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사실상 많이 무너지고 금융이나 뭐 소프트웨어나 IT 이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다고 다들 미국 경제에 네.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쉽지가 어쨌든 뭐 시간을 넓게 보면 우리가 뭐 예측하기 뭐 힘들지만 지금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을 주면서 막 공장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대만 기업들이 손을 들고 먼저 갔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피닉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022년에 공장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작년 가을부터 완제품이 나오는데 아직 공장도 못 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재재 가격 높아지면서 네. 공장을 짓는 코스트가 높아진 것도 있고 또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조업 전환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이게 좀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은 뭔가 표준을 만들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그 표준대로 잘 만드는 어떤 밸류 체인이 분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미국이 한다고 하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실존적인 위협인 건 맞고 다만 2, 3년 놓고 보면 이게 또 미국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가가 높아지고 미국이 뭐 그런 또 비용을 저는 치러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 그래도 계속 네. 제조업 국가잖아요. 네. 울산에 여전히 많은 공장들이 있고 네. 많은 노동자들이 거기서 이제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네. 저는 그 구조는 사실은 어떨까요? 오히려 요즘 걱정은 저는 좀 중국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중국이. 미국이 뭐 관세 부과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미국이 중국을 공격했을 때 그래도 한국이 누렸던 뭐 수혜라면 수혜도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뭔가 좀 벽에 막힐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먹고 살기가 좀 편해야 이제 인심이 나는데 저 예전에 한 20년 전에 2020년도에 이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굉장히 오래 전이죠.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부산에서 출마한 이제 정당의 정치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정치적 반대자가 집권하니까 부산의 신발 산업이 망했다 이런 주장했는데 실은 그 중국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가 92년도에 대중 수교한 이후에 제일 먼저 힘들어진 게 신발과
섬유 같은 겁니다. 아. 뭐 그런 것들이 중국의 그 싸게 만드는 공세에 밀리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렸고 네. 신발 같은 거 그랬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산업은 힘들었지만 중간재는 중국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큰 손익을 봤는데 대중교역이 2022년 5월부터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뀌면서 뭔가 한국이 누렸던 수혜가 상당히 저는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들의 어떤 욕구가 표출이 되는 방식들이 상당히 좀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면 좀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저는 뭐 제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이제 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주의가 나오면서 벌어졌던 것 같은 지금 또 극심한 사회적인 또 갈등이 있잖아요. 미국 내 네. 정치적 네. 대립도 있고 그런 걱정도 우리도 저는 그것도 해야 되는 정말 상황인가요? 그 어떤 소득이나 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그 보면은 네.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결과가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중국 덕에 덕을 보다가 가장 나빠지는 데가 어디고, 예, 뭐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목소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미국에서 벌어진 것과 조금 유사하게 매치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럼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를 좀 살려서 내수 기업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이렇게 네.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 그렇게 이 사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최근 10년 놓고 보면 미국만 괜찮고 뭐 유럽도 지금 뭐 되게 엉망이죠. 유럽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가게가 쌓아놓은 자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뭐 그쪽도 내수가 안 좋지만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제 그런 층이 뭐 유럽 같은 데보다 좀 협소한 게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걱정은 제가 뭐 내수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전환이 됐던 나라가 없네요. 수출이나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다가 내수로 경제가 잘 돌아간 나라가 지금 뭐 중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려우니까 이제 지난주에 휴대폰 같은 거 바꾸는 거 정부가 보조금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이고 일본도 뭐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우리가 1억 인구 가지고 뭐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일본도 별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패배주의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네. 이게 저는 뭐 성장 전략인지 복지 전략인지 저는 서로 이렇게 좀 그 얽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공동체가 어떤 경제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다수가 추락하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뭐 내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방법을 찾았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정부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충격이 오는 걸 막고 뭐 이런 쪽으로 뭐 이제 경제가 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시간은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너무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게 결국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가 너무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도 강팍해지고 장기적으로 비용은 이제 더 많이 드니까 조금 뭐 어쨌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나중에 뭐 우리가 또 그래도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때까지 버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 경제에도 저는 좋다. 이게 뭐 궁극적인 솔루션일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뭐 그런 방향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증시 얘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작년 연말쯤에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너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크게 보면 그 비슷한 모습이 여전히 뭐 잘 나가는 미국은 잘 나가고 근데 지금 영국과 같은 나라도 뭐 브렉시트 이후에 보면 이 나라도 뭐 한국처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만 몰리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이럴 때일수록 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좋은 건 맞지만 상당히 좀 비싸지고 특히나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가 또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미국 주식이 뭐 언제 꺾인다 이런 건 뭐 알진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냉장고 같은 거 살 때는 박인세일 할 때 사는데 투자는 올라가야 돈이 가거든요. 맞아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그런 예, 마음이 그런 막 상대적인 들잖아요. 박탈감이나 조바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미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굉장히 벗어날 정도로 강세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요. 예, 어느 저는 정도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연평균 한 7% 정도가 장기 평균 수익률인데 최근 10여 년은 한 15% 아유, 올랐으니까 두 배씩 올랐네. 예,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오른 자산이 뭐 언제 꺾인다 이런 건 뭐 저도 모르지만은 오른 자산을 살 때는 훨씬 더 신중한 기준으로 저는 뭐 사셔야 되고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없습니다. 네. 기업들이 그만큼 더 강해진 건 아닙니까? 그것도 AI에서 맞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뭐 맞습니다. 그런 것도 타당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보더라도 S&P 500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비싼 수준까지 이제 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경제가 뭐 혹은 기업 이익이 뭐 갑자기 좋아지거나 뭐 이러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단지 이 우리가 그 지난 8, 90년대 때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주식이 좋았던 거는 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 4년 빼고는 주식이 전혀 못 올랐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기업이 돈 벌 기회도 많습니다만은 주식은 돈을 번 그 기업이 돈 번 게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같은 데가 주주들의 이해를 잘 좀 지켜주고 우리가 8, 90년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 국제 상사라고 10대 재벌 중에 하나였던 기업이 뭐 그냥 정권의 눈밖에 나니까 그냥 날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권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이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 위에 있었고 또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은 분식회계로 파산했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니까 주식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서 해석이 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얼마나 주주들과 잘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과 기업의 정책들이 공유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는 일본 주식시장이 작년에 89년에 기록했던 말도 안 되는 버블 고점을 뚫고 넘어갔는데 네. 뭐 일본 경제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일본이 뭐 주주 행동주의자들도 막 불러들이고 하면서 뭔가 지배 구조에 좀 변화를 주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한국은 제 생각엔 뭐 그런 점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그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 같은 이슈가 사실은 주주 가치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상법 있다고 개정 볼수 혹은 뭐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개정 뭐 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뭐 다양하게 논의가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또 그런 점에서 한국이 좀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정치의 영역에서도 네. 정치인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게 내수가 네. 뭐래도 안 되잖아. 네. 되기가 힘든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1,400만 명이 돼서 뭐 아주 뭐 공학적으로 보면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뭔가 이 부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계화로 좀 돌릴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 관점에서도 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연금 개혁 이런 것과도 다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우리가 한 10년 정도 봤을 때 어떤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긴 어렵고요. 그렇게 보면은 뭐 한국 증시가 잘 된다 그럼 제 생각에는 지배 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아, 좀 사회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전까지는 막 다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다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명목 GDP가 한 2,5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막 경제 활동에서 번 경제 규모가. 근데 가계가 쌓아놓은 가계금융자산이
5천조 원이 넘고요. 이 뭐 가계 부채를 뭐 해서 넷으로 보더라도 한 3천조 원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금융자산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부를 더 늘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그 규모는 그 가계 금융자산이 실물 경제 규모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국부라는 관점에서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금융자산 얼마나 잘 좀 컨트롤하고 좀 불려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하시게 만드는 게 우리 경제한테는 더 좋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직도 해외 투자가 뭐 활성화가 안 돼서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해외로 나가 있는 건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크진 않고 뭐 그건 그것대로 이제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국 자산이 안 되면 그 해외 자산에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부가 늘어나긴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또 우리 금융시장이 또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네, 하나는 네. 진짜 오시면 여쭤보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환율이 지금 이렇게 막 오르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근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상당 부분 우리 정치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상황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언젠가는 빨리 해결되든 많이 네. 해결되든 우리 뭐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났던 막 혼란이 어쨌든 수습이 되고 그러면 지금 같을 때 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싸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근데 네. 계속 판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좀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팔다가 어. 이제 오늘도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주식을 이제 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원화 가치가 미국이 너무너무 잘 나갔지만 미국도 경제가 버티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라는 경로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미국은 좋아 보이지만 좀 비싸 보이고 네.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싼 거니까 네. 여기서 투자자들도 잘 균형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에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관심을 저는 많이 작년보다는 기울이자. 기회가 있다고 아. 보는 쪽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혹시 어느 쪽에 기회가 있을지는 아까 짐작하는 말씀드린 데가 것처럼 지배구조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어쨌든 등 떠밀려서 하더라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 조치들을 내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밸류업 공시하는 기업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업 기업들을 살펴보자. 네. 뭐 ETF 그런 것도 나와 있죠. 그런 밸류업하고 것들도 관련해서. 또 작년에 보면 한국 코스피가 10% 정도 내렸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들, 배당과 관련된 것들은 또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네, 네. 올해도 뭐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은 그래도 한국 증시에 과거 작년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고 특히 네. 주주가치 제고에 관심을 갖는 밸류업 기업들에 주목을 네, 해보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도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기 실시간 채팅창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이 댓글 실시간 댓글창에 링크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들어가시면 그 이벤트를 통해서 사실 뭐 2,000원 쿠폰을 받으시고 그걸로 통통앱 이 통통몰 들어가셔서 제품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보기란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